길을 든 사람들, 오늘도 매우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언제나 특별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너무 수사적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분 한 분의 특별함이 다 달라요. 오늘 모시는 분은 외교관 출신이에요. 여러분 모두 지난 1월, 그 전에도 여러 번 있었지만 외교관 64인의 시국선언을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저는 그 시국선언 내용이 참 어떤 면에서 특별하다고 생각했냐면, 지금 이 시대에 한국이 처해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국선언에 서명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이시고요. 전 노르웨이 대사, 전 카자흐스탄 대사, 그리고 경기도 국제관계 대사를 역임하신 이병하 대사님 모시고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왜 이렇게 기뻐하냐면 계속 찾고 있었는데요. 저희 그 MPK 월요 공개 강좌에 직접 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마지막에 질문을 하시는데 질문을 간단하게 정확하게 핵심적인 질문을 하셔서 좀 연세 있으신 분은 질문이 긴데 오늘 좀 독특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떤 질문 했는지 기억나세요? 대표님? 나죠. 예. 주사파들이 많이 지금 세력을 얻고 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저도 이제 보수에 있는 사람이지만 가급적이면 같이 이제 이 한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서로 뜻이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염원이 있는 데다가, 그렇다면 그 주사파 그 세력이 지금 무언가를 어디 향해서 가는데 과연 그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을 제가 한참 전부터 궁금해 해왔고 여러 분께 질문을 해왔는데 아직도 시원한 대답을 좀 못 듣고 있습니다. 연방제로 정말 가려고 하느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때 애매하게 대답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 있는 대답을 제가 다시 좀 하면 이게 제 대답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주사파가 바뀐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한국에 사고 있는 통일 정책이나 아니면 여러 과정이 제가 대학 다닐 때 들었던 주사파한테 들었던 내용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에 뭔가 병적인 것, 특히 정신병적인 것은 잘 못 고치는 게 특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고양되고 진보되고 변화되어서 잘못된 생각은 바르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질병은 그대로 뭐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북한이나 한국의 주사파나 약간 사이코패스로 보고 접근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생각했던 그 연방제를 지금 실제로 실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무슨 공부를 했다거나 그런 전문성은 없지만 제가 계속 질문을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오늘 현재까지 제가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것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주사파 본인들한테 물어본 답이 아니기 때문에 연방제로 가서 그것이 뭐 낮은 단계의 연방제든지 본격적인 단계의 연방제이든지 연방제로 가서 하나의 헌법 아래서 두 개의 정부가 아주 그 오손도손 살아가는 것을 꿈으로 해서 간다. 그런데 흔히들 얘기하기가 그런 식으로 해서는 결국은 한쪽이 토사구팽을 당하는 게 지금 과거 세계사에서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남로당의 박헌영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이 남한에 있는 그 주사파 세력이 진짜 오리지널 주사파 세력들하고 그것이 뭐 2, 3년 오손도손 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토사구팽을 당할 것이 분명하고, 그것을 현재 남한에 있는 주사파 세력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길을 가느냐. 그래서 이 북한 문제를 오래 다룬 분한테 제가 최근에도 그걸 다시 한번 물었더니 현재 남한에 있는 주사파는 결코 팽을 당하지는 않을 자신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 남한에 있는 주사파들의 얘기랍니다. 그런 신념을 갖고 있다면 뭐 그런 신념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을 누가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이제는 북한을 오히려 지도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그렇죠. 있다고. 그런 자신감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저희가
오늘 그 대사님을 만나서 그런지 마치 공부하듯이 시작했어. 죄송하긴 한데 그때 그 2018년 1월 10일에 냈던 성명서 중에 앞부분은 제가 빼고 요구 사항을 제가 한번 읽고 하나하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 요구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한미동맹 약화 행위를 중단하라. 그리고 학자의 탈을 쓰고 종북 행각을 계속하는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 문정인 씨를 말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한미일을 이간시키고 있는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를 해임하라. 그때보다 지금은 더 심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에 대한 삼불 약속을 철회하라. 삼불 약속은 구체적으로는 무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게 벌써 시간이 좀 지나서 저도 지금 희미한데 그 당시에 약속을 예를 들어서 뭐 사드 관련 약속 뭐 그런 건데 굉장히 그 굴종적이고 마치 그 조선 시대의 명나라를 모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불편했습니다. 중국 눈치를 본다. 그게 너무 확실한데 여기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국과의 경제 교류는 불가피하지만 안보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강화로 대처해야 한다. 지금 한미일 협력이 거의 형해화돼서 일본하고 뭐 이렇게 거의 단교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면에서. 그렇죠.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한미 동맹도 굉장히 흔들리고 뿌리부터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더 거기에 나가서 한미일 안보 협력은 더더군다나 지금 자꾸 멀어져 가고 있는데 물론 제가 뭐 일본 쪽에서 무슨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한일 관계는 과거의 식민지 이런 걸로 해서 참 괴로운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이런 것이 뭐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 것은 사실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 험난한 국제사회에서 생존을 하려면 싸울 때 싸우더라도 또 손잡고 협력할 건 또 해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북한의 위협을 받고 하는데 북한에 대해서 알려면은 미국의 협력 또 우리 대한민국 스스로의 능력과 정찰 능력 감시 능력이 물론 있지만 일본의 그 북한에 대한 정보력, 정찰 능력은 어떤 경우에는 미국을 능가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가장 코앞에, 가장 눈앞에 지금 당해가고 있는 이 북한 문제를 정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의 그 아픔, 아직 해결 안 되는 부분은 그건 또 그 나름대로 또 해결을 위하고 화해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또 서로 협조할 부분은 협조를 해야지 거기에 국민 감정을 실어서 한일 관계 전체를 지금 망가뜨리는 것은 그건 누구에게도 득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외교부 장관은 고난 없는 민간인들이 외교 기밀 문서를 뒤지고 공개 폭로하는 등 불법 행동을 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반달리즘이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청와대의 문건뿐만 아니라 이 문명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상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 외교 문서에 대해서 그것을 우선 이제 국가 공권력위에서 다시 또 공개되고, 왜냐면 외교 문서라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30년이 지나야 공개가 될 수 있는 거고, 서로 그 전이라도 그것은 그 외교부의 책임을 맡고 있는 데서 공식적으로 인용을 한 것만이 그것이 공개가 되어야지. 그것이 왜냐하면 외교 문서라는 것은 전부 다 내가 혼자 한 일이 아니고 나 혼자 생각 아니고 다 상대국, 상대 국가와의 그 접촉과 상대 국가와의 서로 주고받은 얘기가 다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공개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다른 나라와 외교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 없는 민간인들을 무더기로 제외 공간장에 임명하는 것은 외교를 망치는 길이다.
그리고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다. 외교관으로서의 최소한의 교육과 훈련 없이 공관장으로 보내는 것은 민간인을 전방 사단장이나 군단장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4가지만 읽어드렸지만 지금 그 60여 분의 전직 외교관들이 말씀하신 이것들이 더 나빠지고 있지 고쳐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글쎄요. 마음이세요? 그거 물론 그 공관장을 내보낸다는 것은 이제 국가 원수의 그 권한입니다. 그래서 인정하지만 어느 정도 그 국가 원수가 직업 외교관이 아닌 사람을 보낼 때는 그만큼 충분한 교육을 별도로라도 시켜서 보내야 된다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있는 거죠. 그리고 너무 많이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또 외교의 전체적인 그 전반적인 틀이 또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을 외교관으로서의 좀 더 그 교육을 좀 받고 나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 것입니다. 예. 저는 이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북한을 보면은 북한의 그 대사급 되는 사람들도 거의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많고 또 김일성 가족들이 많고요. 예전에 그 북한 독일 대사에 대해서 그 오길런 박사가 쓴 책을 보면은 한번 그 동독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봤더니 어떤 할아버지 촌로 같은 사람이 이렇게 꽁초를 줍고 있더라.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북한 외교 공간의 그 공관장이 이런 모습이라면 그건 외교관이 별로 할 일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 지금 다시 말하면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외교를 할 때는 참 교섭도 많고 분주한데 지금 외교관들이 사실은 좀 주원 파업 상태가 아닌가? 제가 너무 쓰게 말하는 건가요? 글쎄, 뭐 지금 그런 상태까지는 아닌 거고, 이거는 어차피 정부에서 훈령이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또 국가의 시책을 또 주재국에 대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우리 또 그쪽에서 투자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또 우리 문화를 알린다든지 그런 그 국력을 신장해 나가야 되는 것은 어느 정부와는 상관없이 그것은 꾸준히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당연히 잘 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그 정치적인 것, 또 일반 국민들의 그 정서와는 좀 아무래도 좀 괴리된 부분을 외교 현장에서 그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참 괴로울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요즘에는 촛불을 홍보해야 되는 그런 내용을 제가 가끔 뉴스에서 보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했어요. 정권 초기에 통합의 노력이 필요한데 왜 이렇게 자꾸 분열적인 얘기를 하나 그런 생각은 좀 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외교적인 얘기지만 이병하 대사님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다가 사적으로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그걸 먼저 좀 한꺼번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궁금한 것은 탈북자들을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게 참 신기해요. 그래도 대사님이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어깨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직업인데 정말 낮은 자리로 가서 탈북자들 과외를 하고 계세요. 그 어떤 계기에 의해서 가능한지 좀 듣고 싶었어요. 예, 그것은 뭐 특별하게보다는 제가 이제 그 모스크바에서 이제 8년을 이제 대사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90년대 초부터 이 탈북민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상. 예. 이쪽 러시아 급동 지역의 벌목공이 이탈을 하고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일부가 이제 남한으로 오고 한 걸로 해서 그 북한 벌목공 이야기가 90년대 초부터 많이 나왔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저도 이제 모스크바 대사관에 있으면서 벌목공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씩 갖게 되고 하면서 이제는 제가 이제 퇴직에 가까우면서는 그때까지도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갖게 됐습니다. 그런 중에 2015년에는 그 노르웨이 오슬로에서는 매년 그 국제 인권 포럼이 오슬로 포럼이라고 아주
예.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거기에 이제 그 지성호 나우 대표가 예. 거기 와서 그 감격적인 강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자연스러운 계기에 제가 더욱더 관심을 더 갖게 되고 또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도 나우와 같이 또 협력하고 일을 하고 그래서 지금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는 서울역 앞에서 그 북한 인권 개선 캠페인을 길거리 캠페인을 매달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주로 뭐 초등학생도 있지만 중고등학교 자원봉사 하고자 하는 학생들하고 보통 한 30명이 캠페인을 하고 뭐 그런 게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지성호 씨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 약간 장애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분을 그러면 저도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성호 씨를 대사님일 때 만난 건가요? 그렇죠. 제가 노르웨이 그 있을 노르웨이 때. 대사로 계실 때 만나서 지금 은퇴하시고 이제 그렇죠. 제가 이제 동지가 되신 거기에 거예요. 이제 저는 이사로서 있습니다. 이사에만 가끔 참석하고 예. 그런 길거리 캠페인 같이 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예. 보람 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대사님께서 그러면 너무 이렇게 무관으로 낮은 자리로 왔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드시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저도 그 이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이 매일까지는 아니지 성경도 읽고 교회도 가서 설교 말씀도 듣고 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시되는 게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과연 거기서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못 따라가겠지만은 그래도 그 이웃을 사랑하려는 그 노력이라도 해야 내가 좀 마음이 편하겠다. 그런 생각에서 그쪽으로 아무래도 좀 더 가급적이면 이왕이면 그쪽 방향으로 좀 신경을 쓰고 행동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탈북 학생들이 영어 기초가 너무 없을 것 같은데 가르칠만 하세요? 그렇습니다. 그 탈북 학생들이 그 북한에 있을 때도 모든 과목을 다 하지만 특히 영어는 거의 접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남한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는 일단은 들어가서도 그 수업 따라가기가 대부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어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영어, 특히 뭐 일반, 우리 한국어로 하는 수업이야 문제가 없지만 영어 시간 또 그 원어민 영어 수업 시간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알고, 제가 특별히 무슨 교직에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나마 좀 아는 게 영어니까 영어를 요즘 뭐 회화나 뭐 이런 듣는 거야 자기가 혼자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부할 수 있지만 이 문법적인 측면이라든가 또 해석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또 저희가 또 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을 가르치면서 조금이라도 수업 따라가는데 조금이라도 좀 더 손쉽게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촉진을 하는데 와, 그런데 대사님한테 굉장히, 영어과에 저도 받아보고 싶어요. 아닙니다. 그럼 지금 문법을 주로 네.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문법보다도 해석을 번역 치중하고 해석. 있습니다. 해석을 하다 보면 여기 이제 문법적인 걸 설명 안 할 수가 없고, 저도 원래는 학부는 이제 영문과지만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영문과 수업은 거의 사실 못 들었습니다. 그냥 시험만 보고 하다시피 해서 영어 영문학에 대해서 사실 소양이 전혀 남은 게 없는데 그나마 이제 해석은 어쩔 수 없이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학생들이 그걸 통해서 그래도 이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듣고 하니까 저도 더욱더 이게 보람이 생기고 또 다양한 서울에 있는 대학은 물론이고 또 지방에 있는 대학 또 어떤 때는 중고등학생들도 또 개별적으로 가르칩니다. 제가 어디 학교에 가서 어디 뭐 학원에 가서 반을 편성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가해 수업을 하시는 개별적으로 거예요. 그냥 뭐 카페에서도 한 만나고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혹시 이 방송을 보는 분 중에서도 이 탈북 학생 중이면은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상관없이 이 VON에 연락을 주시면은 저랑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제가
봉사를 하겠습니다. 예, 02733-1204로 전화 주시면 탈북 학생 여러분 대사님한테 영어 배울 수 있어요. 책으로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가 나와서 연결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는데 너무 흥미있는 얘기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암산왕. 암산왕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주산을 했고 그 10년 동안을 그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예요? 그리고 3학년 때는 이제 국가대표가 돼서 이제 국제대회에 나갔습니다. 아까 대만에서 주산도 하는데 국가대표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 당시는 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해갖고 대표 5명을 선발해서 세 나라가 이게 한중일 세 나라가 뭐 60년대 초반부터 매년 국가대항전을 꼭 합니다. 거기에 제가 1973년에 이제 국가대표 선수로 이제 나가게 됐죠. 그래서 지금 세계 주산왕 타이틀을 따신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그랬었습니다. 예. 이야, 그러면 주산왕 외교관 이거 약간 이거 안 맞는데요. 그렇지만 굉장히 빨리 외국 체험을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만 17살 때니까 진짜 그때는 그 외국 병역 피를 하기 전에 나가기는 불가능했는데 그래도 국가 대표이기 때문에 간신히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주산하고 암산하고 그걸 그렇게 10년씩이나 한 분이 고시를 패스했으면 머리 두뇌에 주산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뭐 산수를 하는 데는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도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한테는 이제 머리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주산을 좀 하는데 뭐 조금 도움이 된다고는 보는데 고학년 가서는 뭐 더 이상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때 주산 하셔가지고 돈 버셨어요? 그러니까 주산하면서는 못 벌죠. 주산 왕하면 돈 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 그냥 완전히 네. 뭐 그건 아닌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은행을 들어가는 거예요. 무시험으로 특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렇게 특제로 들어가신 네.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몇 문제만 테스트 한번 해봐도 될까요? 좋아요. 제가 지금 세계 주산왕에 지금 암산을 지금 부탁드렸어요. 한번 풀어봐 주시겠어요? 어느 정도 틀려야 되는데. 근데 이거 여러분 다 이거 봤죠? 이거 여기 전혀 비리가 없어요. 제가 순식간 테스트 지금 만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대선님께 박수를. 제가 오늘 역사적인 세계 주산왕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고를 나오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외교부에서 외무고시를 패스하신 분 중에 상고 나오신 분은 처음 들었는데 간혹 있으세요? 뭐 한 명 정도 더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예. 특별한 예. 케이스인데 저는 하필이면은 뭐 예를 들어 변호사나 아니면 행시는 꽤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은 외교관이 되려고 하셨을까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어려운 시험을 패스했는지 좀 얘기 좀 듣고 싶어요. 그거는 뭐 저는 상고 출신은 대개 이제 은행을 목표로 해서 학교를 예, 예. 다닙니다. 그래서 은행에 제가 이제 국민은행에 다니면서 4년 반을
국민은행에 4년 반을 다녔습니다. 은행을 예, 국민은행에. 한참 다니신 예, 거예요? 은행에 다니면서 소위 그 주경 야동을 해서 오. 대학은 야간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으면서 이제 공무원 시험을 위해서 이제 틈틈이 준비를 했고, 나중에는 이제 은행을 퇴직을 하고 한 2년 동안은 이제 독서실에 묻혀서 지냈습니다. 아, 그래도 그렇지. 되게 상상하기 힘든 얘기인데 뭔가 소명이 있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무슨 뭐 제가 거창하게 소명까지는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제가 그냥 뭐 이 언어 외국어에 그냥 개인 흥미가 있었습니다.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 자체에. 외국어를 가지고서 뭘 하겠다 그런 생각도 전혀 없었고, 외국어를 하고 싶고 하는 거에 외국어를 배우는 자체가 재미가 있었고 하니까, 그런데 이거 외국어를 그냥 무턱대고 그냥 공부하기에는 나를 스스로 나를 스스로 추동할 만한 힘이 있으려면 무슨 시험을 봐야 되는데, 결국은 마저 말씀드리면 그 외국어에 흥미가 있어서 그 외국어를 공부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일단 그 외교부 시험을 봐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제 스스로 이게 뭐 외교관을 하고 싶다든지 내가 성격상 이게 외교를 하면 잘할 거야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냥 단지 외국어를 공부하는 수단으로 시작을 했고,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상업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주산을 했기 때문에 그 회계사 시험을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 두세 달 그 책도 다 사갖고 이렇게 보는데, 이게 도저히 회계사 시험을 하려면은 외국어 공부할 필요도 없고 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 외국어에 대한 그 흥미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회계사 시험 준비하던 걸 포기하고,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외국어 할 수 있는 공부를 하겠다.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까지 흘러오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사람들도 참 외경어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정말 사람 조금 뽑고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어떤 면에서는 기적인 것 같아요. 근데 암산왕, 주산왕 이런 거 하신 거 보면 혹시 아주 영재가 아니셨을까 싶기도 하고.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제가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겨울방학 그 특별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제 주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이제 그 부친께서는 그 당시에는 뭐 이 은행을 들어가는 것은 최고의 직장이었었기 때문에, 특히 저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주산만 잘하면 은행을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저에게 혹독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지금 지나고 봐도. 그래서 그 혹독한 훈련의 결과인지 제가 이제 계속 중고등학교 이제 주산 선수 생활을 하고 전국대회도 나가고 뭐 그렇게 해서 결국 은행을 들어갔습니다. 아버님은 국민은행 그만둘 때는 많이 혼내셨을 그렇죠. 것 같아요. 아버지 허락을 받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아버지가 3일이요? 3일 동안 주무시지를 못하고 고민을 하시다가 예. 할 수 없이 허락을 하셨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외교관 공무원 하겠다고 하셨어요? 외교관 시험을 보겠다. 국민은행에서 월급을 타서 집안이 상당히 제법 안정이 돼가는 상황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친께는 굉장한 충격이었죠. 제가 와서 지금 이제 부모가 된 입장에서 보면 정말 큰 충격이었을 거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런 얘기도 못했을 겁니다, 아마. 왜 엄청난 효자신데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때 사실은 뭔가 특별한 스페셜한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기사를 봤는데 기도해서 외교관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신앙적인. 그것은 제가 이제 제가 아까도 독서실에 2년을 있었는데, 독서실에 있던 그 윤택관이라는 분이, 사실 지금 제가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로 그분을 찾았는데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방송을 보시면 꼭 연락을 주십시오. 태자 관자세요? 태자 관자인데, 그분이 도서관에서 같이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런 분이 교회를 저를 처음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1979년인데, 그때 이제 저로서는
아무래도 시험 준비하면서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그럴 때 지금 와서는 큰 길잡이가 됐고, 지금 특히 이 퇴직을 하고 나서 보니까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었으면은 과연 내가 외교관이 됐겠는가 하는 거에 더욱더 오히려 은퇴 후에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직 중에는 그거를 크게 못 느꼈는데 은퇴 후에 다 종합적으로 회고를 해보니까 더욱더 그게 커지게 나타나겠습니다. 이상하게 이상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외교관 출신들이 이 선교사나 이렇게 목회자가 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제법 있죠. 중도에도 목회자가 되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대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참 인상적인 느낌은 뭐냐면 과장이 참 없으세요. 되게 편안하시고 그리고 그다지 이렇게 엄청난 열등감도 별로 없으시고 너무 물 흐르듯이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 외시 14기 제가 찾아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게 출세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력이 좋은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속에서 같이 경쟁할 때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물론 그것은 꼭 외교관 조직뿐이 아니라 모든 사회 조직이 다 마찬가지겠죠. 다 처음에는 그 동기들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동기들끼리 어울리고 같이 몰려다니고 하면 이제 거기 선배들이 너희들 지금이 좋을 때다. 몇 년 지나면 니들이 서로 원수가 된다 하는데 그건 뭐 설마 그럴까? 괜히 또 하시는 말씀이겠지. 하는데 그게 진짜 한 10년 지난 후부터는 그게 현실로 다가오고 서로 동기들 간에도 서로 경쟁하고 그런 게 참, 지금도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지만 씁쓸한 부분도 남아있고 한데 그것이 이제 다 이제 지나갔으니까 이제 아무 문제도 아니지만 그것은 이 외교부 조직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 공통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 은퇴하고 나면 전 세계적으로 일본도 그렇다고 제가 들었는데 외교적으로 디플로매틱하게 말씀하시던 분이 굉장히 이제 다이렉트하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직업군이 외교관이 굉장히 많대요. 굉장히 참고 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사태 최근 상황에서 그래도 가장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는 공무원은 지금 외교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사님 보시기에는 이런 현상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 외교관들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애국자분들 국내에도 굉장히 많으시고 많은 분들 대부분이 다 애국자이신 건 아는데 외교관들은 일찍부터 바깥에 나가서 대한민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물며 잠시 외국에 여행을 간다든지 1, 2년 살아도 애국하는 마음이 자동으로 생긴다고 하는데 보통 20년 이상 해외에서 살기 때문에 외교관들은 그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이 애국을 하게 되고 특히 한국이 6.25라든지 또는 이제 또 외교사를 통해서 또 많은 걸 공부하게 되거든요. 외교사를 통해서 나라가 어떻게 합방이 되는 과정 이런 것을 또 속속들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그 후로도 그걸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특히 더 피부로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외교 현장에서 뛸 때도 결국은 다 모든 것이 개인의 능력보다는 국가의 힘을 바치고서 얘기하는 것이지 개인이 아무리 개인기가 뛰어나고 하더라도 이 개도국의 외교관들은 힘을 쓸 수가 없는 거고 아무리 개인 능력이 모자라더라도 선진국의 외교관들은 힘을 쓰는 거 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면서 이 대한민국이 커야 내가 하는 말이 다 힘이 실리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느끼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체질화가 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이 한국전쟁 6.25 이후에 지금까지 70년 동안 큰 전쟁 없이 이 세계에서 10위권까지 올라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의 힘을 우선 가장 큰, 왜냐하면 다들 아시시 우리나라의 재헌 국회가 기도로 시작이 된 것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의탁을
한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내놓기 때문에 지금까지 번영을 하는 거고, 또 그 이승만이라는 분이 또 한미동맹을 어거지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을 해왔고, 한 것을 역사를 잘합니다. 특히 외교관들은 현장에서 그걸, 물론 다른 분들도 알지만 우리는 현장에서 그것을 느껴가면서 지내오기 때문에 지금 와서 한미동맹이 흔들린다, 또 안보가 흔들린다, 그런 거에서는 특별히 더 민감하게 느낌이 오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오히려 이 한국 국내에서만 사는 분보다 무딜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보는 우선적으로 더 이렇게 피부에 와닿고 더 아픔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미 동맹이 흔들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한국 내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실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보시기에 실제로 지금 위기가 보이십니까? 그렇죠. 뭐 지금 특히 우리 국내 신문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안 납니다만 해외 신문에는 한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냐. 또 지난주에 이미 국내 신문에 잠깐 소개됐던가요? 저희 미국의 연구소의 그 고든 창이라는 분이 예. 1년 후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아있을 것인가, 그런 질문까지 했다는데, 그것이 실제 1년 후에 남냐 안 남냐의 그 사실보다도 그 동맹국가의 그 학자가 그런 질문을 하게끔 그런 상황이 지금 조성되어 있다는 거, 그것이 그분의 말이 실현되느냐 여부는 둘째 문제고, 그만큼 국제적으로 지금 이 대한민국 정부의 지금 행태가 굉장히 오히려 국내보다는 국외에서 이 걱정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볼 때 지금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차지한 사람들이 미국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사파 출신들이 많이 있고, 지금 뭐 비서실장은 주사파 학생운동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었고요. 임수경 씨를 북한으로 그렇죠. 보낸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근데 그 미국하고 기본적으로 친화력이 없어요. 그러면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할 텐데, 또 한편으로는 대신 러시아나 중국하고는 더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산술적으로는 외교가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특별히 궁금한 것은 러시아라는 국가예요. 의외로 저희가 러시아에 대해서 참 아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 북한의 인권이라든지 북한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러시아가 과연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나라입니까? 그것은 좀 그래도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러시아는 어쨌든 이제 그 90년에 그 소련이 해체되면서 러시아는 굉장히 그 자본주의적이고, 오히려 그 나중난 자본주의에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기존의 자본주의 국가보다 더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또 러시아 연방으로 출범한 이후부터는 자유민주주의 선거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장기 집권이라든지 이런 것, 그렇지만 장기 집권이라도 그것은 또 헌법의 절차를 일단 따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독일도 지금 20년. 그렇죠. 예. 이게 자유민주주의고 완전한 엄청난 자본주의 국가라는 것이 러시아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러면서도 아직은 러시아에도 이 소련 시대의 그런 사고방식이 상당히 또 사회 한 구석에 많이 또 깔려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이 군부에서는 특히 북한에 대한 어떤 향수랄까요? 그런 걸 갖고 있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북한 군부와 러시아 군부 사이에는 굉장한 그 어떤 정서적으로 교감 내지는 끌림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그 북한을 개방한다든지 또 인권을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면에 있어서 지금 유엔에서 유엔 안보리라는 데서 토론할 때 보면은 주로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지지합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북한이 좋아서가 아니고 북한을 막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북한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억 같은 거, 네. 추억 같은 거 같아요. 그리고 그 어떤 또 미국에 대해서 중국, 러시아도 미국에 대해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견제.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서 북한 문제에 있어서 그 전선을 달리해서 쓰는 거지 어떤 뚜렷한 계산에 의해서 북한이 진짜 이렇게 계속 세습해야 되고 막 인권 탄압해도 좋다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북한을 어떻게 보면 두둔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큰 강대국 간의 세력 다툼 내지는 그 입장의 그 다툼이 있게 마련인데 그런 과정, 그런 큰 선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좀 서운한 게 있죠. 또 끝까지 기대하지 못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를 풀자 하는 것을 러시아도 얘기하고 있고 중국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그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특히 북한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만족스러운 협조는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대사님 보시기에 러시아가 아직도 강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강대국은 뭐 기본적으로 뭐 교과서에 있으면은 무슨 군사력, 경제력 을 우선 일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군사력은 뭐 일단은 미국 바로 다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사력이 있고 또 그동안 제국을 운영했던 러시아 제국을 운영했던 그 또 문화와 풍토와 그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인 것만큼은 틀림없는데 제가 바라건대는 앞으로 그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더 인권이라든지 이런 인류가 공동으로 지향해야 할 바라는 가치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해주면은 러시아는 진정한 현재로서도 뭐 물리력으로는 강대국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이제 물리력과 진짜 외교력, 국력 모든 면에서 강대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말씀이 저한테는 참 엄청난 통찰력을 제공해 주신데요. 구주사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전향을 했다 그러니까 뭐 전향했다고 생각을 하고 예전 주사파 지식인들은 러시아는 100년 하청이다. 잘못 갔다. 중국식으로 개혁 개방을 했어야 된다. 이것은 황장엽 스님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황장엽 스님도 러시아식의 개혁 개방을 굉장히 불쾌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자본주의에 대해서 항복한 걸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고르바초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얘기를 제가 가끔 들었었는데요. 대신 중국식의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방식의 실용주의 노선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북한도 그렇게 가기를 바라는 그런 흐름이 하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정권이라든지 뭐 예전 전향했다고 말하는 구주사파, 어쨌든 한국에서 상당히 이제 머저리티를 이루고 있는 그룹들이 사실 이쪽에 가까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는 트럼프의 미국은 중국식 그런 방식의 상당히 타협적인 개혁 개방이 현재 세계 판도에 위협이 되고 있다. 남진아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래서 신냉전이라는 규정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말씀드렸을 때 그런 관점에서는 러시아는 그렇게 위험한 국가가 아니고 러시아식 뭐 제가 표현하는 방식은 솔직한 개혁 개방이 더 나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흔하게 90년대 그 소련 러시아 연방이 출범하고 나서부터 뭐 초기에는 굉장한 혼란이 있었죠, 물론. 하지만 90년대 후반 들어서는 한 10여 년, 러시아 연방이 10여 년 되면서부터는 그런 논쟁이 많았습니다. 학계에서도 그렇고, 뭐 외교관들 사이에서도 많이 그랬고, 과연 중국식이 낫냐, 러시아식이 낫냐. 그건 뭐 지금도 뭐
어떤 정답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중국은 이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약간씩 후퇴하고 있는데, 시진핑을 보면 후퇴인 예. 것 같아요. 후퇴하고 이 소수민족 억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러시아는 일단은 그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물론 아직도 흠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그렇죠. 그렇지, 흠이 있지만 이 중국과 비교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그만큼 보고 있어요.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0년 이상 지금 훈련을, 거의 30년 가까이 훈련을 하고 있고, 이것이 뭐 더욱더 10년, 20년 더 가면은 좋은 방향으로 또 전개가 될 것으로 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본주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자본주의를 지금도 발전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러시아의 그 길이 처음에는 고통스럽지만, 혼동이 많고 하는 고통스럽지만, 궁극적으로는 러시아의 길이 훨씬 중국의 길보다 그 인류에 기여를 할 것이다. 이 중국은 오히려 후퇴를 하고, 오히려 이 이웃 국가를 괴롭히는 형태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계심을 다 일으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국제정치학자께서도 분석을 하셨던데, 중국이 과연 지금 세계 2위 국가로서 미국을 넘어서 패권을 넘본다. 그런 것이 뭐 중국의 본심일 수도 있고, 뭐 그건 알 수가 없으나, 결국은 미국이 이 치고 올라오는 중국을 그대로 놓아둘 수 없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지금도 그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고, 결국은 제 생각에는 이 북한 핵 문제도 미국이 중국을 다루는 큰 세계적인 전략의 틀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미국이 그런 작은 나라랑 1대1로 협상하는 것은 하나의 그 제스처이지, 거기서 뭐 해결하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북한의 예. 핵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그렇죠. 느껴져요. 예. 그 협상하는 방식이 굉장히 예. 여유가 있고, 예.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대답인데요. 저는 지금 러시아 전문가를 많이 만나보지 못해서, 지금처럼 러시아가 자유민주주의 실험과 그다음에 자본주의 실험을 좀 정직하게 빨리 해서 한 20년 이상 이미 했던 게 하나의 자산이 된다는 얘기가 참 중요한데요. 대신 중국은 반대로 그 부분을 미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걸 미루면서 그게 북한 문제랑 연동이 돼서 결국 핵 문제로 와버렸는데요. 그럼 이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 정부가 상당히 친중으로 기우는 것이 한국으로서는 하나의 또 오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우리가 아간파천 그 시대, 그렇죠. 그때는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를 택했는데 그렇습니다. 일본이 아니라, 예, 예. 지금도 비슷한 선택이 아닐까 그런 걱정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분야를 뭐 깊이 연구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지금 친중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차라리 물론, 박근혜 정부 때 예, 더 가까웠죠. 오히려 가까웠죠. 그러니까 뭐 친중이라고 보고 싶지는 않고, 다만 이 미국과 거리를 자꾸 떨어지는 거, 그것이 저는 안타깝고, 결국은 친중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오히려 친중의 봅니다. 문제가 아니라 반미 반일의 그렇죠. 문제. 예, 반미 반일을 우선 걱정하고, 동맹이 그야말로 깨지는 것이 우려가 되는 거지, 친중은 결국 이건 중국과의 관계는, 대한민국에서 중국과의 관계는 미국과의 관계의 부차적인 얘기가 됩니다. 물론 사드 문제나 이런 거에서 우리가 괴롭힘 당하고, 이 국민적으로 정말 기분도 상하고 여러 가지 불쾌하고 하지만, 근데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전에 그랬죠. 경제는 중국과, 안보는 미국과. 그것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얘기죠. 그렇죠. 동맹이라 하면은 그야말로 어느 분이 계시는데, 로마 시대에 전쟁을 할 때 어깨를 마주 대고 방패를 서로 마주 이렇게 잡고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동맹은. 그러니까 동맹은
정치든 경제든 군사든 모든 것을 같이 한다는 것을 약속을 한 거지. 그건 결혼을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한눈 팔면서 아유 경제 뭐 살림은 또 다른 사람이랑 하고 아예 여긴 뭐 돈 버는 것만 미국하고만 하거나 아니 돈 버는 거 아니 약간 이해가 들렸습니다. 그 동맹이라고 말만 결혼을 해놓고선 자꾸 딴 한눈 파는 거랑 똑같은 형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한테는 솔직하게 우리는 미국이라는 동맹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모든 정책을 미국에 가깝게 할 수밖에 없고 중국 당신과는 이 협력을 해나가는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솔직히 얘기하고 그 정책으로 나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살 길이다. 그리고 특히 뭐 흔히 얘기지만 가까운 나라랑 친한 나라는 어차피 역사적으로 없으니까 그렇다고 중국하고 뭐 잘 못 지내는 건 아니지만 중국과는 필요한 협력을 해나가면서 서로 도우면서 가능한 범위에서 도우면서 가는 거지 중국과 어차피 동맹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맹이 하나의 결혼이지요. 지금 한미 관계가 지금 최악의 지금 권태기로 들어온 것 같기도 한데 그 권태기로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정부 자꾸 바람 펴서 그런 거예요. 김정은하고. 근데 사실 김정은이 국제 관계 속에서 봤을 때는 명백하게 유엔에서 늘 그 유엔 인권 결의를 통해서 그 인류 사에서 인정할 수 없는 가치, crime against humanity, 뭐 최악의 범죄 이름표를 이미 붙였거든요, 김정은에게. 근데 그런 부분이 마치 없는 것처럼 뭐 한대하고 또 칭찬하고 하는 게 한국에 어떤 면에서 도움이 돼서 그런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사님은? 지금 답답하죠. 지금 물론 현재 정부에서는 남북 관계를 잘 하면 그것이 북한 핵에도 핵 비핵화에도 동력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에 너무 많이 속아왔고 또 그렇게 된 역사상 이렇게 유화측으로 이 마음을 바꾼 예가 없고 하기 때문에 그건 너무 뻔한 얘기인데 그걸 한다는 것이 너무 답답한 얘기고 그리고 김정은의 뭐 서울 방문 얘기는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지만은 분명한 것은 북한이 최소한 몇 가지 잘못한 거는 사과를 하고 와야 됩니다. 공개적 국제적으로 사과를 하고 너무 뻔한 것들 천안함이라든지 예. 금강산 박광자씨 피살 사건이라든지 이걸 하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돌려달라고 하는 그런 김국기 선교사라든지 또는 지금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통영의 딸 혜원이 다 혜원이 기원이 그 어린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귀환을 있습니까? 시키고 또 국군 포로 문제도 진짜 객관적으로 확인을 하고 또 대한항공 납북 1960개를 납북해서 지금도 지금 칼기 사건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그 피해자들이 그 가족들이 지금도 매일매일 울부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와서 돌아다닌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죠. 한국의 어떤 가치 세계를 완전히 혼돈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6.25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잘못했던 것들을 또 현재 진행형의 그런 범죄, 그런 뭐 납치 포함해서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면책해주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벌 없이 무조건 면제되는 그건 앞으로 한국이 살아나갈 길이 없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북한 인권 문제로 이 문제를 접근해 나가는 것이 너무 이상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뭐 어떻게 보면 지금 핵이 급한데 무슨 어느 새 언제 인권 얘기하고 있느냐. 인권은 천천히 비핵화도 되고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은 인권이 해결될 것이라는 이제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것이 전적으로 틀리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러나 지금까지 그 소련을 해체가 되고 개방이 되게끔 만든 것도 그 미국과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그 인권 문제 제기 그런 또 역사적인 교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비핵화와
이 인권 문제는 결국은 진정한 그 한반도의 평화로 가는 그 수레의 두 바퀴입니다. 두 바퀴가 하나도 없으면 안 동시에 되죠. 굴러가야 예. 됩니다. 결국은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비핵화만 하는 것은 그건 오히려 더 이상한 기형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인권, 그것이 물론 김정은 정권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하루 사이, 단 1년 만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향으로 가는 차근차근히 인권을 생각하면서 인권을 개선해 가면서 꾸준히 나가면서 비핵화도 가야 되는 거지. 그래야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는 겁니다. 비핵화와 인권 두 바퀴다. 하나라도 망가지면 안 되죠. 같이 가야 되는 그 두 바퀴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있는데요. 카자흐스탄 대사를 하셨어요. 예, 예. 근데 지금 저희가 사실은 중앙아시아는 저희한테 참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참 정보가 없어요. 그 중앙아시아에서 보는 한국 문제 좀 핵심 몇 가지만 저희한테 좀 공부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죠. 중앙아시아도 결국은 전부 다 5개국이 소련의 일부에 있었는데 다 이제 5나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으로 해서 다 이 지금 독립국으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마침 또 우리 민족의 쓰라린 역사와 연결이 되는데 1937년에 그 러시아 극동에 있던 우리 한인들이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가 됐습니다. 그것이 기차를 2주 동안 타고 중간에 3분의 1은 또 사망하면서 가서 15만 명 정도 추산이 되는데 15만 명 정도가 처음에 기차가 내린 데가 바로 카자흐스탄입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도 좀 남고 일부는 또 우즈베키스탄 지역으로 넘어가고 해서 키르기스탄도 좀 가고요. 그렇습니다. 키르기스탄도 가고 해서 그 소련 해체 당시에는 50만 명의 고려인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50만 내지 60만 정도가 있는데 카자흐스탄에도 한 지금 13만 명, 또 우즈베키스탄에도 지금 한 17만 명 이 정도 선에서 30만 명이 지금 중앙아시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고려인들은 뿌리가 한국인이고 또 DNA가 100%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국말은 다 잊어버렸어도 그 뿌리에 대한 그 생각은, 그 열정은 대단합니다. 지금 지금도. 한국에 관심도 많이 있으시죠? 그럼요. 한국에 관심도 많고 특히 우즈베키스탄에 사는 우즈베키스탄 경제가 카자흐스탄보다 못하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에 사시는 고려인들 분들은 한국에 지금 오셔서 취업도 조금 제법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로 특히 그 중앙아시아 그 고려인들에게는 우리 정부에서도 비자를 특별히 좀 더 용이하게 제공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 디아스포라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의 좋은 정책을 지금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통일 한국 이런 생각을 할 때 그 중앙아시아에 계신 우리 같은 혈족 그분들도 자산이 되겠네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지금 남북한 합쳐서 7천만 좀 넘는다고 보고 지금 디아스포라가 한 800만 이렇게 보거든요. 중국에 있는 조선족, 또 고려인, 또 이제 미국에 있는 분들, 일본 다 합해서 800만, 900만 하면 결국 8천만의 한민족이 됩니다. 결국은 그것이 큰 자산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산하에도 재외동포 재단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국가 정책적으로 그 동포들에 대한 그 관심과 동포 사회의 그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굉장히 그 성의를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렸었는데 조금 전에 그 대답이 저로서는 참 깜짝 놀랄 정도로 탁견이셨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최근 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에 거의 야만 반문명이 아닌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엔 탈원전이거든요. 그것도 아주 급진적인, 그러니까 점진적인 탈원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에너지 계획을 갖고 하는 탈원전이 아니라
굉장히 급진적인 탈원전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대체 에너지로 태양광을 하고 있고, 태양광은 지금 엄청난 뭐 화재라든지 이런 이제 이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 탈원전 이런 여러 가지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으로부터 좀 떨어지고 대신 러시아나 중국하고 더 가까워지고 싶은 그런 정책일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그 러시아의 가스라든지 이 천연가스 같은 것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우리나라에서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닌가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가스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것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의 가스를 뭐 북한을 통해서 또는 뭐 중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가져온다는 얘기가 벌써 뭐 거의 20년 정도 벌써 얘기가 오고 있는데 아직 좀 진전된 건 물론 없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남북한 간의 그 관계인데 저로서야 정말 시베리아에 있는 가스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북한 지역을 통해서 남한에 올 수 있다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에너지 확보하고 에너지 안보를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물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북한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은 위험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단계로서야 일단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남북한 간에 어떤 협력도 전혀 없는 상태고 신뢰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설령 지금 단계에서는 설령 남한이 한다고 해도 북한이 반대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올 수만 있다면 그건 정말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가 꿈꿔오던 에너지 공급이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셰일 혁명이 있고 또 최근엔 영국에서도 셰일 가스를 이제 뽑아낼 수 있다 그런 뉴스를 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미국이 사실 석유 패권을 갖고 있다라는 건 이제 석유 번위제, 달러의 석유 번위제 때문에 미국의 석유 패권은 뭐 자명한 것인데 그렇게 되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은 또 국제 관계에 큰 변화가 올 수도 있겠네요. 제가 이 분야에 전문성은 없다면 이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가스를 들여오는 것도 결국은 가격, 채산성의 문제인데 이거는 미국 같은 데서 셰일 혁명이 일어남으로써 전반적으로 석유 가스 가격이 안정되고 자꾸 내려가기 때문에 과연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한 가스 공급이 어떤 게 더 가격이 유리한 건지 그것은 좀 더 장기적인 계산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북한하고 안보 위협이 없다면 어쨌든 저희가 그런 대목에서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희망이 있다고 그렇죠. 봐지시는가요? 꼭 남북한의 통일 이전이라도 협력 관계 내지는 신뢰 관계만이라도 형성이 된다면 충분히 이거는 엄청 긴 파이프라인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남북한의 에너지 공급원으로서는 최고의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정부가 터무니없는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너무 급진적으로 빠르게 추진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원전 문제는 너무 성급하게 결론이 났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이런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도 핀란드에서도 제가 근무를 했는데 그때도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요?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그러니까 외교의 한 축이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원전 수출이 그 당시 그게 2000년도 초인데 그 대사관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의 하나였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론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직접적으로 원전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가스와 그 해상 유전 개발에 우리 기업이 참여해서 그것을 개발하는 거에 굉장한 에너지를 그야말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안정화시키는 것은
뭐 국가의 커다란 숙제 중에 하나죠. 외교관으로서는 에너지 문제를 버릴 수 없는 문제죠.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 한 10년 전부터는 에너지 외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에도 에너지 대사가 따로 생기고 각 공간에도 에너지 외교가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탈원전 때문에 원자력 외교의 기반이 많이 무너져요. 그렇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탈원전을 하는 나라가 원전을 수출한다는 것은 그건 국제적으로 신뢰를 받을 수가 없겠죠. 예. 카자흐스탄 계실 때는 어떤 에너지 문제를 다루셨어요? 카자흐스탄은 주로 이제 해상 유전, 가스전 그거가 주로였습니다. 그래서 타산성이 있는 그렇죠. 타산성이 있는데 이제 개발하는 비용 그런 걸로 해서 우리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걸로 해서 그거는 이명박 대통령 때 그렇죠. 특히 이명박 예. 대통령 때 자원외교 자원외교가 아주 특히 카자흐스탄하고도 굉장히 뜨겁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대통령 간의 개인적인 친구 관계로까지 발전할 정도로 굉장히 대통령 그렇습니다.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도 개인적인 친분을 엄청나게 쌓을 정도로 에너지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었습니다. 물론 카자흐스탄으로서도 무궁무진한 가스와 석유를 또 팔로도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윈이 되는 그런 하나의 국가 간의 중요한 협상의 일의 대상이었었습니다. 예. 지금 대사님 말씀을 정리해서 들어보면 어쨌든 이 정부 들어와서 자유민주주의, 법치도 위기지만 에너지 안보도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사님 생각으로는 이 에너지 안보, 외교 이 부분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는 이제 외교 현장에서 에너지를 위해서 외교 현장에서 이제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는 에너지가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게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100% 해외 의존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급적이면 에너지 공급원을 다원화하고 또 이 국내에서도 원전은 물론이고 물론 태양광도 더욱더 정교하게 발전을 시켜나가는 것이 아주 국가적인 큰 책무라고 과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정책이 너무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좋지 않다. 그리고 또 에너지 외교 오랫동안 이렇게 쌓아놓은 노하우를 잘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그렇습니다. 있겠습니까? 예. 저희가 태극기를 든 사람들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어서 이제 드디어 태극기 얘기를 할 거예요. 보수라는 것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나가자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념에서 제가 전적으로 지지하고 제가 몇 년 전까지 최근까지만 해도 어느 정치인을 제가 도와드린 적도 있고 한데 지금 이력이 다 공개되어 있어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경기도 국제관계대사를 하셨어요. 김문수 지사님하고 가까우시죠? 김문수 지사님 일을 제가 도와드리기도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종북 좌파가 세력을 잡으면 안 된다. 거기에 저는 초점을 두어가면서 이제 일종의 참 보좌를 조금 했었죠. 지금도 저는 변함없이 이 보수의 가치를 진작시키는 일에 있어서는 계속 한눈 팔지 않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할아버지는 안 되셨죠? 그렇죠. 아직 제 자녀가 둘인데 아직 결혼을 둘 다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언론인이 된 따님도 있으시더라고요. 저 딸아이가 모스크바에서 거기 현지 텔레비 방송의 기자를 1년 딱 했습니다. 그러면 1년 하고. 러시아 능통인가요? 그것은 영어 방송이었습니다. 아, 예. 네. 근데 어차피
러시아에 있었으니까 러시아도 뭐 합니다만 지금은 뭐 이제 러시아를 워낙 안 쓰니까. 예, 그렇지만 그 아이도 지금도 지금 언론계에 있긴 합니다. 아직은 따님들을 위해서 숙제 같은 남아 있긴 한데 그래도 계획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계획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일을 계속 탈북자 돕는 일은 계속 하시고요. 그렇죠. 탈북민들을 어떤 형태로든 그게 영어든 또 뭐 탈북민 그런 세미나라든지 북한 인권 무슨 개선 길거리 운동이든지 그런 거를 해나가면서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그 통일로 가는 길에서 그것이 1억 분의 1이든 10억 분의 1이든 기여하는 거라면 거기에 큰 보람을 갖고 두 바퀴를 굴려가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열심히 살아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탈북자 돌보는 일은 계속 하실 그건 건가요? 물론 합니다. 근데 가르쳐 보니까 보람이 좀 느껴지세요? 아니, 그러니까 보람이 있으니까 더 하게 되죠. 희망... 보람이 없다면은 하는데 힘이 들겠죠.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거 좀 있으셨어요? 가르치고 그걸 또 가서 또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다 그러고 또 어떤 경우는 영어 시험 영어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또 외교관 출신이니까 이제 국제법 관계 혹시 학생이 강의를 들을 때는 그쪽 분야에서 이제 과제를 할 때 제가 도와주기도 하고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되죠. 그 영어가 아니더라도 이제 그러면 그게 또 이제 학점에도 도움이 됐다든지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더 보람을 느끼고 주로 더 대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시는 그렇죠. 거죠? 지금은 주로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대학생들한테 정말 탈북 대학생들한테 진짜 과외가 필요해요. 대사님. 딱 그렇죠. 그 일을 하고 계신데요. 예, 지금 저는 하여튼 그쪽으로 계속 지금 더욱더 더 많은 학생들 그리고 지금 제가 최근에도 한 달 전에도 어느 대학에 가서 그 1시간 동안 이제 특강을 하면서 이 북한 이 비핵화 문제라든지 그런 생각도 하면서 또 제가 이런 학생들 가르치는 게 있으니 항상 연락을 하라. 그걸 제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이렇게 해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 잘 정리해서 해야죠. 그럼 외국어는 러시아어를 하시나요? 예, 러시아어는 제가 외교부에 다니면서 외교부에서 보내주는 그 연수를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러시아어를 따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소련하고 국교 수립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학교에 가서 러시아만 따로 공부를 그게 했습니다. 몇 년이신가요? 저는 이제 외교부 들어가서 9년 만에 89년에 가서 91년까지 러시아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이미 러시아어 수교가 될 것에 대해서 이미 물론 그건 아니죠. 다만 외교부 당시에 이제 그 방침이 영어 이외에 제2, 제3 외국어를 외교관들이 많이 해야 한다 하고 해서 이렇게 좀 독려할 시기라서 그 러시아어를 제가 선택하게 됐습니다. 근데 러시아어가 가장 어려운 언어로 유명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 동양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러시아어가 이게 문법 체계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인데 역시 그것도 훈련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진정한 천재십니다. 그냥 괜히 주산왕이 아니시고 근데 괜히 암산왕이 아니시고 거기다가 가장 어려운 언어인 러시아를 공부를 하셨고 앞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법치 그리고 좋은 통일을 위해서 꼭 젊은 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마지막으로 전해주시겠어요? 예, 우리 젊은 세대는 역시 이 나라의 꿈이고 나라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무슨 이제 진보적인 성향, 보수적인 성향의 학생들은 물론 다양하게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역시 그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실력을 키우고 또 사고도 깊은 사색과 사고를 하면서 자기 발전을 많이 하는 그것이 곧 바로 국가의 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 엄청나게 토론하고 공부하고 국가를 사랑하면서 그것이 뭐 진보일 수도 있고 보수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다 서로 이렇게 다양한 그 스펙트럼 내 시각에서 국가를 발전시키는 다 그
그 뿌리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힘을 다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공부를 많이 해달라. 그걸 저는 항상 당부하고 싶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형용사 한 단어로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이게 사실 좋은 습관은 아니지만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경건하다 이런 단어가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노르웨이 대사까지 하시고 굉장히 사실은 우리 한국 관념에서는 출세하신 분인데 너무 겸손하시고 또 그 삶 자체가 영어로는 인테그리티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삶 자체가 너무 이렇게 진지하시고 또 낮은 데 높은 데서 늘 이렇게 경건하신 모습이 제가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이렇게 좋은 인품을 가진 분이 지금 진정으로 한국 자유민주주의 위기를 느끼고 특히 한미동맹의 위기를 감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북한 인권운동단체하고 시위도 같이 하시고 탈북자들에게 가해공부도 시키시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는 이런 어른들이 곳곳에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만 해도 큰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만나 뵌 우리 이병화 대사님 너무나 크게 저희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자주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곧 다시 태극기를 든 사람들 만나 뵙겠습니다.